자, 43차시 한번 봅시다. 교과서 178쪽에서 18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 물질의 이중성,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이때 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나오지만 이제 전자에 대해서 주로 나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입자의 파동성을 물질파 이론과 여기 전자 나오죠? 전자 회절 실험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입자의 파동성이지만 주로 얘기하는 것은 전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것도 물리학원이랑 좀 겹칩니다. 물리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 물리학원에서 했었죠. 파동인 빛이 입자성을 나타낸다면, 물론 이 부분은 물리원에도 안 배웠고요. 물리2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파장이 람다인 빛을 이제 광자로 해석할 수 있고, 그 광자 한 개의 운동량을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는 않지만요. 이게 그 물질파 이론보다는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광자는 특이하게도 질량은 없는데 운동량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광자의 운동량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 P하고 람다의 위치를 바꾸면은 전자와 같은 물질 입자, 운동량을 가진 물질 입자도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는 파장을 가진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파장을 드브로이의 물질파 파장이라 그러고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또한 나중에 식이 변형되는데요. 이건 고전적인 물질파 파장이고 상대론적 효과가 들어가면 이 앞에 뭐 상수가 하나 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웬만하면 이제 물질파 파장은 잘 안 나타난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 플랑크 상수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34승,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 정도 아니면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파동성을 나타내고, 이런 물질을 파동이라고 나타낼 때 그 물질 파동을 물질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가 매우 작으므로 M이 매우 작아야지 물질의 파동성이 나타난다 했고요. 그것을 증명한 실험이 이것도 물리학원에서 나왔었는데, 데이비슨 건머의 실험과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슨 건머 실험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자를 쏴서 니켈 결정에다가 쏴가지고 여기 반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전자를 검출되는 전자의 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특정 각도에서 전자의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해석해 보니까 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계산해서 이미 세팅 자체를 X선하고 똑같은 파장을 가지는 물질파 파장을 가지는 전자로 전자의 에너지를 조절해서 그 초기 설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X선으로 니켈 결정에 비췄을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건 이제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얇은막 감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니켈 결정이거든요. 그럼 니켈 결정이 이루는 면이 이런 면도 있지만 다양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제 그 면의 굵기가 달라요. 굵기가 달라서 그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되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X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지는 물질파나 X선 입장에서 특정 각도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각도가 50도인 거예요. 그래서 X선하고 똑같은 파장을 가지는 전자로 실험을 했더니 동일한 각도인 50도에서 X선이 보강 간섭 하듯이 전자가 많이 검출이 되었다. 그래서 전자도 회전한다 라는 것을 밝힌 실험이 요 데이비슨 건머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특정 각도에서 검출되는 전자의 수가 많았고요. 전자의 물질파 파장과 같은 파장의 X선을 결정에 비추면 같은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자도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입자라고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입자도 파동성을 띠고 있다. 파동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브로이의 공식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최초로 밝힌 실험이 데이비슨 건머 실험이다. 그리고 이게 데이비슨과 건머는 이제 아마 미국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이걸로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그 J.J. 톰슨의 아들인 J.P. 톰슨이 했던 실험은 전자회절 실험이었고요. 이 전자를 금속박에 비추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선의 파장과 동일한 물집합 파장을 가지는 전자를 쏘았더니 X선과 동일한 회절 무늬가 나타났다. 그래서 전자도 회절한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 전자라는 것은 입자인데요. 우리가 입자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J.P. 톰슨의 아버지가 입자로서의 전자를 발견했죠. 근데 그 아들이 이 전자가 회절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이 전자가 파동성을 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버지 톰슨은 입자로서의 전자를 발견했다면 아들 톰슨은 그 입자로 알고 있던 전자의 파동성을 발견한 공로로 부자지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속력을 증가해봤더니 물집합 파장이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잖아요. 그래서 속력을 증가시켰더니 파장이 감소해서 회절 무늬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회절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 물리학원에서도 했던 요 부분이고, 물리학2에서 좀 확장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리학원에서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이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제 드브로이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보어는 사실 그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억지를 좀 부린 면이 있거든요. 전자가 원자핵 주를 원운동하지만, 가속 운동하지만, 이거는 그냥 예외다. 맥스웰의 전자기학 이론의 예외로 그냥 특정 궤도에만 있으면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의미를 부여한 게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어 원자 모형 중에 보면 제1가설 양자 조건, 그러니까 이게 특정 궤도에서는 안정할 조건하고 제2가설 진동수 조건이 있는데, 요 제1가설 있죠. 요 1가설에 어째 보면은 그 의미를 부여한 게 드브로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정상파 형태로,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두면, 정상파는 마찰이 없으면 영원히 진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안정된 상태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n=1인 궤도에서는 이제 요 파장이 하나인, 그러니까 요 원궤도가 파장이 하나인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 n=2인 궤도는 요 원궤도의 길이가 전자의 물집합 파장의 2배인 이런 상황이고, 요 세 번째 궤도는 n=3인 궤도는 요 원 둘레가 보면 요 배 두 덩어리가 한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죠. 그래서 이제 원 둘레가 세 파장인 조건의 궤도에서 각각 정상파로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보어의 제1 양자 조건은 정상파 조건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잘 보면 그 말이에요. 요게 이제 여기 양변에 2파이A를 한번 곱해보세요. 2파이를 곱하면 이게 2파이R이 되죠. 2파이R. 그래서 2파이R이 되고, 거기다 MV를 나누면 제가 식을 약간 변형시켜 볼게요. 얘는 이 식과도 같습니다. 2파이R이 N 곱하기 MV분의 H예요. 근데 여기서 요 MV분의 H가 바로 람다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요 2파이R이 원의 둘레입니다. 원의 둘레. 원의 둘레인데, 그게 파장이 한 개 들어가는 게 n=1인 궤도고, 파장이 두 개 들어가는 게 n=2인 궤도, 파장이 세 개 들어가는 게 n=3인 궤도,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적을 걸 그냥.
그래서 2파이 r은 이거 원둘레죠. n 곱하기 mv분의 h, 요게 이제 람다죠. 요게 결국에 이제 정상파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제 원자의 주위의 특정 궤도에서 안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정상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그 수소 원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의 요 m은 전자의 질량입니다. 수소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의 질량이고요. 여러분 이제 오래돼서 까먹었죠? 요게 등속 원운동할 때 구심 가속도예요. 그래서 이건 MA입니다. MA. 그리고 이게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쿨롱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양성자의 전하량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 그래서 이게 수소 원자 주위의 원운동하는 전자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MA = F. 이게 양자 조건입니다. 2파이r은 n 곱하기 람다죠. 요 두 식에서 r을 소거해요. v를 먼저 소거해요. v를. 요거를 v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식이 요렇게 됩니다. r하고 n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요. 그 나머지 안에 보면 요 플랑크 상수고요. 요 파이 상수죠. 요 k 쿨롱 상수입니다. 요 m은 전자의 질량 상수고요. 요 e도 기본 전하량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다 합쳐져서 상수가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A0라고 하고, 요 A0가 뭐냐 하면 보호 반지름입니다. 보호 반지름. 이 보호 반지름이 대략적인 수소 원자의 크기가 됩니다. 수소 원자의 크기. 그래서 얘를 A0로 두면 얘는 이렇게 돼요. A0의 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궤도 반지름은 n = 1인 궤도에 비해서 n = 2인 궤도가 반지름이 4배가 되고요. n = 3인 궤도가 반지름이 9배가 됩니다. n = 4인 궤도가 반지름이 16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요 n에 따라서 n은 자연수죠. n에 따라서 특정 값들만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소 원자 내 전자의 궤도 반지름도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특정 불연속 값들만 가질 수 있을 때 그걸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궤도 반지름도 양자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장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파장은 바로 요 조건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요. 요 조건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고 요 r 대신에 a0 n 제곱을 집어넣고 정리를 합니다. r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죠. r 대신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2파이 A0 곱하기 n이 돼요. 그래서 그 수소 원자 내 전자의 물집합 파장도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n에 따라서 특정 값만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n이 크면 클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상수거든요. 그래서 n = 1인 궤도보다 n = 2인 궤도가 파장이 2배가 되고요. 그리고 n = 3인 궤도는 n = 1인 궤도에 비해서 파장이 3배가 됩니다. n = 4인 궤도는 n = 1인 궤도에 비해서 파장이 4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 n = 1, 2, 3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파장은 점점 더 길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파장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요 그림 보면 그렇죠. 자, 얘는 파장의 길이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얘는 요만큼이 파장의 길이고 얘는 요만큼이 파장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점점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전자의 운동량은 이 물집합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나머지는 이제 여기 보면 2파이 A0분의 H, 요거는 다 상수고요. 요거는 결국에 n분의 1에 비례해요. 이건 당연한 결과죠. P 람다가 상수잖아요. 그럼 람다가 n에 비례하면 P는 n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운동량이 n이 클수록 작아진다는 것은 질량은 변화가 없으니까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속력은 점점 느려진다. 파장은 길어지고 속력은 느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력은 점점 느려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그게 에너지 준위입니다. 그 에너지 준위가 그때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 결과만 알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로 이제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과 보어의 이론으로 요 에너지 준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만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요. 전자의 질량과 원자핵의 질량은 워낙 작아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만 하는데요. 여기서 또 ma=f를 통해서 요 ma=f를 해보니까 mv 제곱꼴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2분의 1을 곱하면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식이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2분의 1 mv 제곱 대신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r에 대한 함수가 돼요. 요 r에 대한 함수가 되는데 요 r이 아까 구했죠. 요 정상파 조건에 의해 가지고 ma=f과 정상파 조건에 의해서 r이 n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ke 제곱 나누기 2a0의 n 제곱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가로한 이 값이 가로한 요 값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E1 13.6 일렉트론볼트 있잖아요. 13.6 일렉트론볼트. 나중에 심심하면 요거 찾아서 계산해 보세요. 요 쿨롱 상수 집어넣고요. 전자의 전하량 집어넣어서 제곱하고 나누기 2 곱하기 보호 반지름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면 13.6 일렉트론볼트가 나옵니다. 이게 바닥 상태의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요 값. 그래서 에너지 준위 그래프가 요런 식이 되었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요렇게 되고 이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요 값이 요렇게 에너지 준위 이게 되잖아요. 요게 이제 다 유도가 되는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이 실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면은 매우 정확히 일치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이 다 맞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기 포텐셜 구하는 과정인데 요거는 뭐 대학 가서 그냥 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흐린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어의 이론과 드브로이 이론에 의해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공식 요게 이제 유도되어진다.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에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적인 특정 값들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이제 요 마이너스가 에너지는 크기를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이면 절대값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이면서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에너지가 커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n=1인 궤도에서 전자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n=2인 궤도에서는 이게 되나? 4개가 되나?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요 부분만 놓고 치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파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하고 있는 것이다. n=3인 궤도에서는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적용된 원자 모형이고요. 근데 이게 최종 버전 아닙니다. 최종 버전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현대적 원자 모형 부분에서 최종 버전을 얘기할 거고, 요거마저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최종 버전의 이제 원자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최종 모습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